평화롭던 마을이 서서히 공포의 공간으로 변하는 것을 상상해 본 적 있는가? 매일 밤 숲속에서 기이한 소리가 울려 퍼지고 갑작스러운 화재가 집을 삼키며 날카로운 눈빛의 정체불명 사나이가 나타났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하며 우리의 공포를 비웃는 듯한 상황을 상상해보라. 2022년 화산리 마을에서 벌어진 일이다. 서인우라는 남자와 그 뒤에 드리운 검은 그림자가 온 마을을 악몽 속에 살게 했다. 경찰은 속수무책이었고 주민들은 절망에 빠졌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한가운데에 젊은 경찰 강지훈 경위가 있었다. 그는 단지 마을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흔적도 없이 사라진 그의 연인 김수아를 위해 싸우고 있었다. 과연 수아는 아직 살아있는 것일까? 아니면 이 모든 것이 지훈의 마음을 파괴하기 위해 설계된 잔혹한 게임일 뿐일까? 그리고 금령산의 어둠 속에서 서인우와 손을 잡은 의문의 인물은 누구일까? 이제부터 사랑과 복수, 그리고 당신의 심장을 끝까지 뒤흔들 공포에 대한 이 긴 이야기를 따라가 보자. 강원도 외곽에 위치한 화산리 재래시장은 매일 아침 가장 붐비는 곳이었다. 2022년 7월 초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될 무렵 마을 사람들의 삶은 평소와 다름없이 흘러가고 있었다. 새벽부터 주민들은 저마다 텃밭에서 갓 수확한 신선한 채소를 냇가에서 잡은 물고기를 그리고 팔기 위해 살아있는 토종닭을 들고 시장으로 모여들었다. 이 상인들의 외침과 손님들의 웃음소리가 뒤섞인 시끌벅적한 분위기는 전통시장 특유의 냄새, 즉 향신료와 소금에 절인 생선, 그리고 막 자른 신선한 고기 냄새와 어우러졌다. 그 북적임 속에서 50대 중반의 여성인 김 여사가 대나무로 엮은 장바구니를 들고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다. 화산리 시장의 거의 모든 사람이 그녀를 알았다. 그녀는 매일 아침 가족들을 위해 식재료를 사는 것이 일상이었다. 농부인 남편과 이제 막 고등학생이 된 아들 민준을 위한 것이었다. 김 여사에게 시장은 단순히 물건을 사는 곳이 아니라 이웃들과 인사를 나누고 소식을 교환하며 마을의 활기를 느끼는 공간이었다. 그날 화산리의 하늘은 맑았다. 멀리 주민들이 금령산이라 부르는 작은 산 너머로 해가 서서히 떠오르고 있었다. 금령산은 오랫동안 귀신이 출몰한다고 알려진 울창한 숲지역이었다. 밤에 떠도는 귀신이나 사람을 홀리는 산의 악령에 대한 이야기가 대대로 전해져 내려왔다. 하지만 김 여사에게 그 모든 것은 그저 오래된 이야기일 뿐이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저녁에 끓일 닭게 장용 신선한 닭고기를 살 생각뿐이었다. 그녀의 발걸음이 시장 동쪽 끝에 있는 한 정육점 앞에서 멈췄다. 그곳은 친절하고 손이 빠르기로 소문난 45, 세가량의 남성 최 사장이 운영하는 가게였다. 그의 가게 고깃값은 보통 다른 상인들보다 저렴해서 많은 주부들이 단골로 삼았다. 그날 아침에도 몇몇 사람들이 그녀 앞에 줄을 서 있었다. 김 여사는 다가갔고 그녀의 눈은 커다란 나무도마 위에 진열된 붉은 고깃덩어리들에 꽂혔다. 멀리서 보기에는 모든 것이 평범해 보였다. 하지만 햇빛이 진열대를 비추자 김 여사는 무언가 이상한 점을 느꼈다. 고기의 결이 지나치게 부드러웠고 지방은 창백한 색이었으며 질감도 기묘했다. 그녀는 몸을 숙여 더 가까이 들여다보았다. 눈썹을 찡그리고 입술이 떨리더니 낮은 속삭임이 새어나왔다. 어째서 이 고기가 사람 살코기랑 이렇게 닮았지? 잠시 김 여사는 침묵에 잠겼다. 손에 든 장바구니를 거의 떨어뜨릴 뻔했다. 함께 줄을 서 있던 한 젊은 남자가 호기심에 고개를 숙여 유심히 살폈다. 그리고 갑자기 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다. 세상에, 저건 사람 손가락이야. 순식간에 시끌벅적하던 시장의 분위기는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공포에 질린 비명이 터져나왔고 사람들은 서로 밀치며 달아났다. 몇몇은 장바구니를 떨어뜨렸고 심지어 혼란 속에서 발에 밟히는 사람도 있었다. 비릿한 피냄새가 공중에 퍼지자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구토를 했다. 정육점 주인 최 사장은 계산대 뒤에 뻣뻣하게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핏기 없이 창백했고 땀이 비오듯 흘러내렸다. 소문은 마른 들판에 불 번지듯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사람 고기를 파는 가게가 있대. 소문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다. 30분도 채 되지 않아 화산리 주민 거의 전부가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 어떤 이는 히스테릭하게 울었고 어떤 이는 곧장 집으로 달려가 문을 걸어 잠갔다. 평소 평화롭던 마을은 순식간에 이전에는 느껴보지 못했던 공포에 휩싸였다. 그리고 그 혼돈의 한가운데에서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섬뜩한 질문 하나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히 한 상인의 실수일까? 아니면 사실 우리 사이에 피해 굶주린 살인마가 숨어 있는 것일까? 화산리 시장의 히스테릭한 비명은 마침내 마을 자율방범대를 불렀다. 마을 회관에서 경비를 서던 2명의 대원이 인파를 향해 허둥지둥 달려왔다. 도착했을 때 그들은 혼란스러운 광경을 목격했다.
상인들은 흩어지고 아주머니들은 비명을 지르고 있었으며 심지어 기절해서 쓰러진 사람도 있었다. 최 사장의 정육점, 커다란 나무 도마 위에는 소름 끼치는 무언가가 놓여 있었다. 손톱이 온전히 남아있는 사람의 손 한 조각이었다. 방범대원들은 서둘러 그 도마를 되는 대로 천으로 덮었다. 그들은 최 사장을 끌어냈지만 군중은 이미 소리치기 시작했다. 저놈이 살인자야. 당장 교수형에 처해. 세상에 우리 마을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최 사장의 아내인 박 여사가 울부짖으며 군중을 뚫고 나왔다. 제 남편은 죄가 없어요. 그는 그저 평범한 상인일 뿐이라고요. 제발 그를 해치지 마세요. 그녀의 울음은 오히려 군중을 더욱 소란스럽게 만들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인근 파출소에서 경찰 트럭 한 대와 순찰 오토바이 2대가 도착했다. 젊은 장교인 강지훈 경위가 즉시 명령을 내렸다. 시장구역을 폐쇄하고 모든 주민들은 물러서시오. 지금부터 수사구역입니다. 최 사장은 즉시 수갑이 채워졌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땀이 뚝뚝 떨어졌다. 전 아무것도 몰라요. 아는 사람에게서 고기를 샀을 뿐입니다. 맹세코 그게 사람 고기인 줄은 몰랐습니다. 그는 흐느끼며 말했다. 하지만 누가 믿겠는가? 주민들에게 도마 위의 광경은 반박할 수 없는 증거였다. 방곡의 쓰람 고기인 줄은 도마 위의 광경은 반박할 수 없는 증거였다. 몇몇 젊은이들이 최 사장에게 달려들 뻔했으나 경찰이 공중에 경고 사격을 하자 군중은 서서히 흩어졌다. 하지만 공포에 찬 속삭임은 계속해서 들려왔다. 그날 저녁 그 소식은 화산리 전체로 퍼져나갔다. 아이들은 집 밖으로 나가는 것이 금지되었고 어머니들은 문을 단단히 걸어 잠갔으며 남자들은 동네 식당에 모여 최악의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건 장기매매 조직의 소행이야. 한 노인이 담배를 피우며 말했다. 아니야. 이건 금령산의 악령이 저지른 짓이야. 거기서 실종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 다른 사람이 반박했다. 지난달에 실종된 어린 소윤이가 희생된 게 아닐까 들었어. 한 아주머니가 창백한 얼굴로 속삭였다. 금령산이란 이름이 다시 마을을 뒤덮었다. 예로부터 그 산기슭에 숲은 미스터리로 가득 차 있다고 믿어졌다. 흔적도 없이 사라진 옛 군인들의 이야기, 한밤중에 들려오는 여자의 울음소리, 그리고 물론 사람들을 홀려 돌아오지 못하게 만든다는 귀신 신화까지 이제 그 모든 오래된 이야기가 다시 떠오르며 주민들의 공포를 가중시켰다. 사건 발생 후 첫날 밤 화산리는 달라 보였다. 집집마다 늦게까지 불이 켜져 있었고 문은 굳게 잠겨 있었다.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서로 메아리 쳤다. 김 여사는 밤새 잠을 이룰 수 없었다고 했다. 정육점 도마 위의 손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다. 최 사장의 집에서는 아들 민준이 방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그는 혼란스럽고 부끄러우며 동시에 두려웠다. 친구들이 분명 자신을 피할 것이었다. 그는 아버지가 늦은 밤 시장 쪽에서 검은 자루를 들고 돌아오는 것을 본 기억이 났다. 그때는 그저 평범한 곡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 그의 마음은 의심으로 가득 찼다. 아버지는 정말로 결백한 것일까? 경찰서에서 최 사장은 수갑을 찬 채 신문실에 앉아 있었다. 강지훈 경위가 그를 날카롭게 쳐다보았다. 결백하다면 그 고기를 당신에게 판 사람이 누군지 말하시오. 떨리는 목소리로 최 사장이 대답했다. 이름은 서인우입니다. 밤에 금령산숲 가장자리로 찾아왔어요. 멧돼지 고기라고 했습니다. 집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자루를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전 정말 몰랐습니다. 그 이름은 지훈을 침묵하게 만들었다. 서인우. 2년 전 그의 약혼녀가 금령산으로 가는 길 근처에서 실종되었다. 그 사건은 미제로 남아있었다. 이제 그 이름을 듣자 마치 오래된 상처가 다시 열리는 것처럼 그의 심장이 거세게 뛰기 시작했다. 수사를 지휘하는 고참 장교인 최 반장이 작은 회의실로 들어왔다. 그는 무거운 목소리로 팀원들에게 말했다. 내일 아침 우리는 금령산으로 간다. 그곳에서 진실의 흔적을 찾을 것이다. 하지만 기억해라. 그곳은 평범한 숲이 아니다. 주민들은 많은 악령이 살고 있다고 믿는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대비해야 한다. 그날 밤 산 쪽에서 거센 바람이 불어왔다. 그 바람 소리는 마치 신비로운 속삭임 같았다. 화산리 주민들은 각자의 집에서 불안하게 앉아 마음속으로 기도했다. 그리고 짙어지는 공포 속에서 한 가지 질문이 계속해서 울려 퍼졌다. 서인우는 그저 인간일까? 아니면 그보다 더 끔찍한 존재일까? 화산리 시장에서 충격적인 발견이 있은 다음 날 아침, 마을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다. 해는 막 떠올랐지만 공기는 뼈를 애는 듯 차갑게 느껴졌다. 평소 같으면 아이들이 뛰어놀았을 거리에는 아무도 없었다. 아주머니들은 침울한 얼굴로 마당을 쓸었고 남자들은 그저 집 현관에 서서 불안한 눈으로 금령산 쪽을 바라볼 뿐이었다. 파출소 마당에는 작은 트럭 한 대가 주차되어 있었다. 방탄조끼, 헤드랜턴, 그리고 경찰견으로 무장한 6명의 경찰이 준비를 마쳤다.
강지훈 경위는 그들 앞에 서서 날카로운 눈빛으로 지역 지도를 응시했다. 그의 옆에서 최 반장이 간략한 브리핑을 이끌었다. 우리는 남쪽 길로 진입한다. 최 사장의 진술에 따르면 그는 항상 작은 개울 근처 숲 가장자리에서 서인우를 만났다고 한다. 우리의 초점은 증거의 흔적이나 의심스러운 활동의 징후를 찾는 것이다. 경솔하게 행동하지 마라. 한 젊은 경찰관이 손을 들었다. 그의 목소리는 망설임으로 가득 찼다. 반장님, 주민들은 그 숲에 귀신과 악령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도 조심해야 하지 않을까요? 최 반장은 부하들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우리는 경찰이다. 우리의 임무는 인간을 상대하는 것이다. 하지만 나는 공포가 총알보다 더 위험할 수 있다는 현실을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니 항상 경계해라. 팀은 출발했다. 트럭은 금령산 기슭에 멈췄고 그들은 걸어서 여정을 계속했다. 아침 햇살이 빽빽한 나무십 사이로 걸러져 분위기는 어둡고 습했다. 축축한 땅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들리는 나뭇가지 부러지는 소리, 그리고 젖은 흙냄새가 섞인 차가운 바람이 섬뜩한 느낌을 더했다. 지훈은 경찰견 한 마리와 함께 선두에 섰다. 바람이 불 때마다 소름이 돋았다. 그는 2년 전 실종된 약혼녀의 얼굴을 떠올리며 두려움을 떨쳐내려 했었다. 마음속으로 그는 다짐했다. 서인우가 정말 범인이라면 반드시 모든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 거의 1km를 이동했을 때 경찰견이 갑자기 맹렬하게 짖기 시작했다. 팀은 멈췄다. 지훈은 몸을 숙여 마른 나무십 사이로 손전등을 비췄다. 거기에는 희미한 갈색 얼룩이 보였다. 그는 장갑을 낀 손으로 살짝 만져보았다. 냄새가 코를 찔렀다. 평범한 얼룩이 아니었다. 위치를 기록해. 지훈이 조용히 말했다. 한 대원이 즉시 사진을 찍고 샘플을 채취했다. 그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그들은 축축한 흙 위에 아직 선명한 오토바이 타이어 자국을 발견했다. 바퀴 자국은 숲 더 깊은 곳으로 향해 있었다. 최 사장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 누군가 무거운 물건을 싣고 이 숲을 드나들었군. 최 반장이 중얼거렸다. 그들은 더욱 경계하며 여정을 계속했다. 아직 낮이었지만 숲의 분위기는 점점 더 어두워졌다. 거대한 나무들이 벽처럼 빽빽하게 서 있었다. 숲의 새소리는 기이하게 들렸고 이따금 멀리서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가 들려 마치 누군가 지켜보는 것 같았다. 갑자기 한 팀원이 조용히 외쳤다. 반장님, 이것 좀 보십시오. 풀이 무성한 땅 위에 무언가 무거운 것을 끈 자국이 보였다. 그 긴 선은 흙과 검은 얼룩으로 뒤섞여 있었다. 모두 잠시 침묵했다. 이것이 끌려간 사람의 흔적일까라는 끔찍한 상상이 떠올랐다. 지훈은 침을 삼키며 평정을 유지하려 애썼다. 이 흔적을 따라간다. 대형을 유지해. 그들은 그 좁은 길을 따라가다 마침내 약간 트인 공터에 도착했다. 그곳에는 대나무와 마른 잎으로 지은 낡은 오두막 한 채가 서 있었다. 지붕은 거의 무너져 내렸지만 주변에는 플라스틱 병, 낡은 자루, 그리고 몇몇 녹슨 도구들이 흩어져 있었다. 경찰견이 으르렁거렸다. 털이 곤두섰다. 이상한 냄새가 더욱 강해졌다. 모든 팀원이 총을 들었다. 계십니까? 안에 누구 있습니까? 지훈이 크게 외쳤다. 대답은 없었다. 오직 바람이 대나무 지붕을 스치는 소리뿐이었다. 지훈이 신호를 보내자 2명의 대원이 다가가 낡은 대나무 문을 찼다. 문이 부서지며 열렸고 썩는 냄새가 즉시 터져 나왔다. 몇몇은 거의 구토할 뻔했다. 안은 어두침침했다. 녹슨 칼이 박혀있는 작은 나무 테이블이 있었고 구석에는 검은 얼룩이 묻어 있었다. 여러 개의 큰 자루가 놓여 있었는데 그중 하나는 찢어져 마른 핏자국이 있는 여성용 옷 조각이 보였다. 최 반장은 주먹을 쥐었다. 세상에, 여긴 단순한 은신처가 아니야. 도살장이군. 지훈은 다른 구석으로 걸어가 낡고 반쯤 젖은 공책을 발견했다. 페이지는 알아보기 힘든 옛 한글과 비슷한 흘림체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명확하게 쓰인 글씨도 있었다. 이름, 나이, 그리고 날짜 목록이었다. 그중 3명은 몇 달 전 화산리에서 실종된 사람들의 보고서와 일치했다. 그중 한 이름이 지훈의 심장을 먹게 했다. 김수아, 24세. 그것은 그의 약혼녀의 이름이었다. 그의 눈앞이 캄캄해지고 숨이 막혔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는 꿋꿋이 서 있으려 노력했다. 최 반장은 그를 안타깝게 바라보았다. 지훈아, 우리는 프로다워야 해. 이게 너에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인우를 잡아야 하는 이유다. 그들이 더 논의하기도 전에 멀리서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다. 거의 들리지 않는 낮은 소리였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모두 침묵했다. 그 소리는 분명히 약하고 쉰 목소리의 여자 소리였다. 지훈은 신호를 보냈고 그들은 소리가 나는 방향을 따라 덤불을 헤치며 빠르게 움직였다. 몇 분 후 그들은 나뭇가지로 덮인 얕은 흙구덩이를 발견했다. 조심스럽게 나뭇가지를 치우자 안에는 한 젊은 여성이 단단히 묶여 있고 입에는 천이 물려 있었다.
그녀의 몸은 멍투성이었다. 풀려나자마자 그녀는 경찰의 품에 안겨 기절했다. 이민지, 23세. 지난달 실종 신고된 화산리 주민입니다. 한 경찰관이 막힌 목소리로 말했다. 지우는 속삭였다. 우리가 제대로 찾아왔어. 서인우는 여기 있어. 그들은 즉시 민지를 숲 밖으로 대피시켰다. 하지만 떠나기 전 지우는 우뚝 솟은 어두운 나무들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이상한 느낌이 그를 감쌌다. 그는 어둠 너머에서 한 쌍의 눈이 그들을 지켜보고 있으며 나타날 적절한 때를 기다리고 있다고 확신했다. 그날 밤 모두가 사냥이 이제 막 시작되었음을 깨달았다. 화산리의 밤은 이전에는 거의 느껴보지 못했던 분위기 속에서 내려앉았다. 모든 집이 환하게 불을 밝혔고 문과 창문은 단단히 닫혀 있었다. 마을 구석구석의 작은 기도처에서는 기도 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날 아침 숲에서 일어난 일들, 낡은 오두막의 발견, 끔찍한 기록이 담긴 공책, 그리고 구출된 젊은 여성 이민지은 주민들의 입에 오르내렸다. 파출소 회의실은 긴장된 얼굴들로 가득 찼다. 최 반장은 테이블 끝에 앉아 각 팀원들을 심각하게 바라보았다. 강지훈 경위는 서인우의 공책에서 약혼녀의 이름을 읽은 후 충격에 빠져 붉어진 눈으로 앉아 있었다. 증거는 충분히 명확하다. 최 반장이 무거운 어조로 입을 열었다. 서인우는 단순한 불법 고기 판매상이 아니야. 그는 납치범이고 아마도 연쇄살인범일 가능성이 크다. 그 오두막은 시작에 불과해. 우리는 그의 본거지를 찾기 위해 금령산 더 깊숙이 들어가야 한다. 팀원 중 한 명인 박순경이 손을 들었다. 반장님, 주민들의 공포가 극에 달했습니다. 그들은 서인우가 평범한 인간이 아니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가 사라질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숲의 악령에게서 힘을 얻었다고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최 반장이 책상을 두드렸다. 미신이 우리의 용기를 약화시키게 두지 마라. 기억해라. 공포가 클수록 우리는 더 쉽게 패배한다. 하지만 나 역시 서인우 같은 자가 그 미신을 이용해 자신의 흔적을 감출 수도 있다는 사실을 외면하지 않는다. 지우는 고개를 숙였다. 손가락을 꽉 쥐었다. 공책에 쓰인 수아의 이름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녀는 정말 희생자 중 한 명이었을까? 아니면 어딘가에 살아 숨어 있는 것일까? 내일 밤 다시 들어간다. 최 반장이 마침내 결정했다. 낮은 너무 밝아서 흔적이 흐려질 수 있다. 밤은 그가 가장 강하다고 느끼는 시간이다. 바로 그때가 그를 잡기에 가장 좋은 시간이다. 다음 날 밤 팀은 다시 금령산 기슭에 모였다. 반쯤 가려진 창백한 달이 얇은 구름에 쌓여 하늘에 걸려 있었다. 바람은 이상하고 축축한 냄새를 실어왔다. 마치 나무들 뒤에 무언가 숨어 있는 것 같았다. 6명의 경찰은 깔끔한 대형으로 움직였다. 2마리의 경찰견이 앞에서 걸으며 코를 낮게 숙이고 이따금 조용히 짖었다. 지훈은 대열의 선두에 섰다. 그의 눈은 어둠을 꿰뚫었고 손은 총을 단단히 쥐고 있었다. 더 깊이 들어갈수록 숲은 더욱 짙어졌다. 귀뚜라미 소리가 바람 소리와 섞였지만 가끔은 멀리서 따라오는 발소리 같은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박순경이 창백한 얼굴로 돌아보았다. 반장님, 누군가 미행하는 것 같습니다. 최 반장은 모두에게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다. 그들은 잠시 멈춰 귀를 기울였다. 고요했다. 나무잎 스치는 소리뿐이었다. 하지만 그들의 소름은 여전했다. 그들은 전날과는 다른 길을 따라 여정을 계속했다. 거의 1시간이 지났을 때 그들은 작은 공터에 도착했다. 중앙에는 수백 년 된 거대한 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다. 그 줄기는 넓었고 뿌리는 거대한 손처럼 땅 위로 솟아 있었다. 경찰견이 갑자기 맹렬하게 짖으며 나무 쪽으로 끈을 잡아당겼다. 지훈이 손전등을 비추자 그의 심장이 거세게 뛰었다. 뿌리 표면에 이상한 극힌 자국이 있었다. 마치 날카로운 물체로 거칠게 새긴 상징 같았다. 모양은 땅에 밝힌 칼날을 닮아 있었다. 이건 공책에 있던 표시와 같아. 지훈이 막힌 목소리로 속삭였다. 최 반장은 심각한 얼굴로 덧붙였다. 아마도 의식의 표시일 수 있어. 서인우가 자신의 영역이나 희생자를 표시하는 데 사용했을 수도 있지. 그들이 논쟁을 벌이기도 전에 나무들 뒤에서 낮은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는 쉬어 있었고 마치 모든 방향에서 동시에 들려오는 것처럼 울려 퍼졌다. 모든 팀원이 총을 들었다. 그들의 눈은 불안하게 어둠을 응시했다. 서인우, 최 반장이 크게 외쳤다.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다. 항복해. 대답은 없었다. 오직 웃음소리만 점점 더 커지다가 갑자기 사라졌다. 숲은 다시 고요해졌다. 하지만 차가운 기운이 그들의 몸을 타고 흘렀다. 갑자기 오른쪽에서 경찰견이 뛰어오르며 미친 듯이 짖었다. 지훈이 재빨리 돌아보았다. 나무 줄기 사이로. 그는 번개처럼 빠르게 달리는 키 크고 마른 그림자를 보았다. 그 형체는 낡은 회색 비옷을 입고 있었고 머리는 후드로 덮여 얼굴이 보이지 않았다.
저기 있다! 지훈이 외치며 즉시 뒤쫓았다. 팀도 함께 덤불과 나뭇가지를 헤치며 달렸다. 그들의 발소리가 밤의 정적을 깼다. 그 그림자는 숲의 구석구석을 꿰뚫고 있는 듯 민첩하게 움직였다. 이따금 그는 잠시 멈춰 돌아보았고 그 쉬어빠진 웃음소리가 다시 들려와 핏속을 서늘하게 했다. 멈춰! 경찰이다! 최 반장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하지만 갑자기 그 형체는 큰 나무 뒤로 사라졌다. 팀이 그곳으로 쫓아갔지만 그들이 도착했을 때 남은 것은 흙 위에 희미하게 남았다가 갑자기 끊어진 발자국뿐이었다. 사라졌어. 박순경이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지훈은 숨을 헐떡이며 서 있었다. 차가운 땀이 관자놀이를 적셨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가슴이 빠르게 오르내렸다. 아니, 아직 여기 있어. 그는 단지 우리가 자신을 볼 수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었을 뿐이야. 밤바람이 더 거세게 불었다. 나뭇가지들이 격렬하게 흔들렸다. 마치 숲 자체가 그들을 희롱하는 것 같았다. 최 반장이 마침내 손을 들었다. 오늘 밤은 이만하면 됐다. 우리는 그를 봤다. 내일 더 철저한 준비를 하고 돌아오자. 그의 영역에서 우리가 사냥감이 되어서는 안 된다. 팀은 천천히 여전히 경계하며 후퇴했다. 하지만 그들이 큰 나무 구역을 완전히 떠나기 전에 멀리서 그 쉬어빠진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희미하지만 분명했다. 사냥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모두가 공포에 질려 돌아보았지만 어둠은 나무 그림자와 바람 소리만을 보여줄 뿐이었다. 지훈의 가슴 속에서는 분노와 결의가 뒤섞였다. 그는 이것이 단순한 경찰 임무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이것은 빛과 어둠의 전쟁이었다. 금령산에서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아무도 몰랐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서인우는 방금 자신을 드러냈고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다음 날 아침 금령산에서 나타난 의문의 그림자에 대한 소식은 바람보다 빠르게 화산리 전체로 퍼져나갔다. 사람들은 동네 식당에 모여 경찰이 지난밤에 본 것에 대해 이야기했다. 어떤 이들은 서인우가 교활한 인간일 뿐이라고 확신했지만 더 많은 사람들은 그가 숲의 악령에게 영혼을 판 반인반수라고 믿었다. 시장의 상인들은 좌판을 열기를 꺼렸다. 무장한 경찰 앞에서도 대담하게 나타났는데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오죽하겠어. 한 아주머니가 아이를 집으로 끌고 가며 불평했다. 아이들은 집 밖으로 나가는 것이 금지되었고 심지어 숲으로 가는 길은 죽창을 들고 경계하는 주민들에 의해 엄격하게 통제되었다. 하지만 경계를 서면서도 공포는 여전히 스며들었다. 나뭇가지 부러지는 소리 하나에도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돌아보았고 개 짖는 소리 하나하나가 불길한 징조로 여겨졌다. 화산리는 공포의 그림자 속에서 살고 있었다. 파출소에서는 긴급 회의가 열렸다. 최 반장은 지친 얼굴로 회의를 시작했다. 우리는 평범하지 않은 적과 마주하고 있다. 그는 지형을 잘 알고 빠르게 움직이며 주민들을 반쯤 미치게 만들 정도로 공포에 떨게 할 수 있다. 우리가 잘못된 한 발을 내디디면 이 마을은 완전히 혼란에 빠질 수 있다. 강지훈 경위는 잠을 설쳐 붉어진 눈으로 똑바로 앉아 있었다. 서인우는 단순한 범죄자가 아닙니다. 그는 우리가 두려워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그를 인간이 아니라고 믿게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게 그의 게임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를 내버려 둘수록 그는 더 대담해질 겁니다. 박순경은 걱정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반장님, 어젯밤 저는 그가 나무 뒤에서 그냥 사라지는 것을 똑똑히 봤습니다. 만약 그가 정말로 초자연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하죠? 최 반장은 박순경의 어깨를 두드렸다. 만약 그가 정말 사라질 수 있다면 그 이면에는 속임수가 있는 것이다. 어떤 인간도 완전히 사라질 수는 없다. 우리의 임무는 그 속임수를 밝혀내는 것이다. 우리는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 그때 지훈이 제안했다. 우리는 덫을 놓아야 합니다. 그를 은신처 밖으로 끌어내야 합니다. 그는 자신이 이겼다고 느끼기 전까지는 멈추지 않을 겁니다. 최 반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오늘 밤 숲으로 들어가는 길목 몇 군데에 감시 지점을 설치한다. 미끼를 사용하자. 방 안은 갑자기 조용해졌다. 모든 시선이 자원자가 될 것을 이미 예상한 듯한 지훈에게 쏠렸다. 그는 길게 숨을 들이쉬었다. 제가 미끼가 되겠습니다. 그는 저에게 도전하고 싶어 합니다. 제가 그를 끌어낼 수 있습니다. 지훈아. 최 반장은 거절하려 했지만 그 젊은 장교의 결의에 찬 눈빛에 마음을 돌렸다. 알겠다. 하지만 우리는 안전한 거리에서 감시할 것이다. 그가 나타나면 함께 잡는다. 경찰이 계획을 세우는 동안 마을에서는 서인우가 이미 더 대담해져 있었다. 그날 밤 몇몇 주민들이 집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들었다고 신고했다. 문을 열었을 때 거기에는 아무도 없었다. 오직 그 위에 이상한 상징이 그려진 종이 한 장만 놓여 있었다. 경찰이 거대한 나무 뿌리에서 발견했던 것과 같은 상징이었다.
어떤 주민들은 그 상징이 저주의 표시라고 생각했고 다른 이들은 그것이 악령과 결탁한 어둠의 조직의 상징이라고 믿었다. 시장에서 사람의 손을 처음 발견했던 김 여사의 집에서는 노크 소리가 3번 들렸다. 그녀는 문 뒤에 숨어 떨며 기도를 외웠다. 마침내 용기를 내어 문을 열었을 때 그녀는 울타리에 무언가 걸려있는 것을 발견했다. 깃털이 검은 닭 한 마리가 인형처럼 뻣뻣하게 굳어 있었고 다리에는 검은 천이 감겨 있었다. 그녀의 울음이 터져 나왔다. 세상에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렇게 괴롭히는 거야. 다음 날 주민들은 마을 회관으로 몰려들었다. 그들은 보호를 요구했다. 일부는 심지어 경찰을 비난했다. 경찰이 그를 잡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마을을 떠날 겁니다. 한 아버지가 긴장된 얼굴로 외쳤다. 그 소동으로 경찰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깨달았다. 최 반장은 주민들 앞에 서서 진정시키려 애썼다. 진정하십시오, 여러분. 경찰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계획이 있습니다. 서인우는 반드시 잡힐 것이라고 믿어주십시오. 하지만 그의 말은 공포를 완전히 가라앉지 못했다. 두려움은 이미 깊이 뿌리내렸고 많은 이들이 짐을 싸서 잠시 이웃 마을로 이사할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 화산리는 폭풍을 기다리는 죽음의 도시 같았다. 밤이 되자 계획대로 경찰팀은 숲으로 들어가는 3개의 길목에 감시 장비를 설치했다. 지우는 작은 손전등과 무전기만 들고 상징이 발견된 큰 나무 쪽으로 혼자 걸어갔다. 그는 멀리서 감시받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로움의 심장이 떨렸다. 그는 나무 아래에 서서 극힌 자국으로 가득한 뿌리를 바라보았다. 밤바람이 스치며 설명하기 어려운 이상한 소리들을 실어왔다. 갑자기 그는 뒤에서 조용한 발소리를 들었다. 지후는 재빨리 돌아서 손전등을 비췄다. 아무도 없었다. 오직 천천히 움직이는 덤불뿐이었다. 서인우! 그가 큰 소리로 외쳤다. 나를 원한다면 지금 나와. 숨지 말고. 고요했다. 하지만 몇 초 후 그 쉬어빠진 웃음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더 가깝게 귀를 찔렀다. 나무들 뒤에서 그 키 크고 마른 그림자가 나타났다. 낡은 회색 비옷, 얼굴을 가린 후드. 그의 움직임은 느렸지만 붉게 빛나는 그의 눈은 어둠 속에서도 선명하게 보였다. 지우는 숨을 참았다. 손가락은 방아쇠에 걸려 있었다. 바로 지금이야. 그가 속삭였다. 허리에 찬 무전기에서 지직거리는 소리와 함께 최 반장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직 쏘지 마. 그가 더 가까이 오게 해. 함정에 빠뜨리자. 서인우는 그의 몇 미터 앞에 서서 말없이 쳐다보았다. 갑자기 그는 손을 들어 손전등 빛에 반짝이는 무언가를 보여주었다. 작은 펜던트가 달리는 목걸이였다. 지훈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그것은 약혼녀 수아의 목걸이였다. 세상에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서인우는 그 목걸이를 지훈 앞에 땅에 던지고는 이전처럼 번개같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쫓아! 최 반장이 무전기를 통해 외쳤다. 지훈은 온 힘을 다해 달렸고 은신처에서 나온 팀이 뒤따랐다. 하지만 그 그림자는 다시 한번 나무들 사이로 사라져 젖은 땅에 희미한 흔적만을 남겼다. 지훈은 숨을 헐떡이며 무릎을 꿇고 이제 그의 손에 들린 목걸이를 집어들었다. 눈물이 거의 떨어질 뻔했다. 수아, 너 아직 살아있는 거지? 내가 널 찾아낼게. 멀리서 쉬어빠진 웃음소리가 다시 숲 전체에 울려 퍼졌다. 마치 조롱하는 것 같았다. 그 후 며칠 동안 화산리는 조용한 지옥으로 변했다. 주민들은 해가 지면 거의 집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평소 아이들의 놀이소리와 행상인들로 붐비던 마을길은 이제 텅 비어 대나무 집들 사이로 바람소리만 스쳐 지나갈 뿐이었다. 하지만 서인우의 공포는 오히려 더욱 현실이 되었다. 그 함정이 실패한 첫날 밤 몇몇 집문에서 이상한 표시가 발견되었다. 땅에 박힌 칼 모양의 극힌 자국, 예전에 큰 나무 뿌리에서 발견되었던 것과 같은 상징이었다. 또한 집 주위를 맴도는 발소리를 들었다는 주민도 있었지만 내다보면 흔들리는 나무 그림자뿐이었다. 김 여사는 심지어 한밤중에 길 저편 멀리 서 있는 키 큰 형체를 보았다고 주장했다. 그 형체는 그녀의 집을 쳐다보고 있었고 그녀가 비명을 지르자 안개처럼 바람에 날려 사라졌다고 했다. 그 이야기가 퍼지면서 사람들은 서인우가 더 이상 인간이 아니라고 더욱 확신하게 되었다. 마을 회관에서는 다시 긴급회의가 열렸다. 이번에는 이장, 종교 지도자, 그리고 경찰이 함께했다. 긴장된 얼굴들이 방을 가득 채웠다. 이장인 박 씨가 입을 열었다. 주민들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습니다. 그들은 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피난을 가고 싶어하고 어떤 이들은 대규모 야경을 돌자고 합니다. 하지만 이 상황이 계속된다면 화산리는 텅 비게 될 겁니다. 한 노승이 덧붙였다. 악마는 본래 공포를 퍼뜨리는 것을 좋아하지만 우리가 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것은 악령이 아니라 속임수를 쓰는 인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와 믿음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최 반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경찰은 계속 경계를 설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께 거짓말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우리의 적은 교활합니다. 그는 우리가 두려워하게 만드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용기와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지우는 그저 침묵했다. 주머니에 넣어두는 목걸이가 마치 1000개의 질문을 담고 있는 것처럼 무겁게 느껴졌다. 만약 수아가 정말 살아있다면 그녀는 지금 어디에 있는 것일까? 그리고 왜 서인우는 일부러 그 목걸이를 보여준 것일까? 단지 그의 마음을 고문하기 위한 게임일까? 그날 밤 지후는 파출소 현관에 홀로 앉아 별이 가득한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의 기억은 수아를 마지막으로 보았던 순간으로 날아갔다. 그녀의 미소, 그녀의 목소리, 그리고 그가 지방 임무에서 돌아오면 결혼하자는 그들의 약속. 죄책감이 그의 마음을 덮쳤다. 내가 그녀를 더 잘 지켜줄 수 있었다면. 박순경이 커피 2잔을 들고 다가왔다. 경위님,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 수아 씨를 찾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경위님이 계속 슬픔에 잠겨 있으면 서인우가 이기는 겁니다. 지우는 커피를 받았지만 쓴웃음이 입가에 번졌다. 넌 이해 못해, 박순경. 매일 밤 숲에서 나를 부르는 그녀의 목소리가 들려. 그게 진짜인지 아니면 서인우가 가지고 노는 환상인지 모르겠어. 박순경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고개를 숙였다. 정적은 귀뚜라미 소리만이 채웠다. 몇 밤 후 서인우의 공포는 더욱 대담해졌다. 한 주민의 염소 우리가 무너져 있었고 안의 동물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마치 도둑 맞은 것 같았다. 땅에는 단지 인간의 발바닥보다 더 긴 이상한 큰 발자국만 남아 있었다. 주민들은 서인우가 보이지 않는 군대를 가지고 있다고 더욱 확신하게 되었다. 그 직후 마을 일부의 전기가 갑자기 나갔다. 어둠 속에서 여러 방향에서 쉬어빠진 웃음소리가 들려와 아이들은 히스테릭하게 울고 어른들은 큰 소리로 기도를 외웠다. 경찰팀은 즉시 출동하여 마을 사무소에 발전기를 돌려 빛을 밝혔지만 불빛이 있어도 공포는 여전히 스며들었다. 많은 주민들이 마을 회관에 모여 각자의 집에서 지내는 것을 두려워하며 함께 바닥에서 잠을 잤다. 최 반장은 자신의 팀 사기마저 흔들리고 있음을 깨달았다. 2명의 젊은 경찰관이 보이지 않는 무언가와 마주할 수 없다며 전출을 요청했다. 박순경도 점점 더 자주 두려워하며 매일 밤 침대 끝에 회색 비옷을 입은 형체가 서 있는 악몽을 꾼다고 고백했다. 오직 지훈만이 굳건히 버텼다. 잠을 설쳐 얼굴이 창백했지만 그는 나타나는 모든 공포가 서인우가 주의를 돌리려는 수단일 뿐이라고 확신했다. 그는 의도적으로 우리를 공포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이 마을이 혼란스러워질수록 그는 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가 내부 회의에서 단호하게 말했다. 최 반장은 그를 걱정스럽게 바라보았다. 지훈아, 네가 너무 감정적으로 휩쓸릴까 봐 걱정된다. 우리에게는 용기뿐만 아니라 전략이 필요하다. 하지만 우리가 계속 기다린다면 아마 수아는 지훈이 눈물을 참으며 이를 악물었다. 저는 그저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방은 침묵에 잠겼다. 모두가 그의 용기 뒤에 지훈이 자기 자신과 싸우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다음 날 밤 지훈은 무모하게 숲 가장자리로 단독 순찰을 나섰다. 밤바람은 차갑게 불었고 반쯤 가려진 다른 구름 뒤에 숨어 있었다. 그는 작은 손전등 하나에 의지해 천천히 걸었다. 길 중간에 그는 갑자기 속삭임을 들었다. 낮지만 분명한 여자의 목소리가 그의 이름을 불렀다. 지훈아. 그는 멈췄다. 몸이 굳었다. 그 목소리는 수아의 목소리와 너무나 흡사했다. 그의 심장이 떨렸다. 수아? 거기 있니? 속삭임이 다시 들려왔다. 이번에는 숲 더 깊은 곳에서였다. 지훈은 망설이며 발을 옮겼지만 그리움이 두려움을 이겼다. 그는 덤불을 헤치며 계속 나아갔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그 목소리가 서인우가 꾸민 환상일 수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는 무시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가 어두운 작은 공터에 도착했을 때 그 목소리는 사라졌다. 오직 나무 그림자뿐이었다. 갑자기 어둠 속에서 서인우의 형체가 나타났다. 낡은 회색 비옷이 바람에 펄럭였고 그의 눈은 붉게 빛났다. 그는 쉬어빠진 웃음소리를 내며 지훈 쪽을 가리켰다. 그녀가 널 부르는군, 경위. 하지만 넌 너무 늦었어. 그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지훈이 총을 들었다. 손이 떨렸다. 수아는 어디 있지? 말해! 서인우는 다시 웃을 뿐 나무들 사이로 달려가 사라졌다. 지훈은 뒤쫓으려 했지만 그의 발은 낮은 나무가지에 걸려있는 무언가를 보고 멈췄다. 더럽고 젖은 작은 파란색 스카프였다. 마치 방금 던져진 것 같았다. 떨리는 손으로 그는 그것을 집었다. 그의 마음은 부서지는 동시에 결의로 불타올랐다. 수아는 아직 살아있어. 그리고 내가 그녀를 찾아낼 거야. 멀리서
서인우의 웃음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다. 마치 그를 이 치명적인 게임 속으로 계속 끌어들이려는 듯 도전하는 것 같았다. 평소 평화롭던 화살리는 이제 공포의 장으로 변했다. 낮에는 조용하고 밤에는 더욱 무서웠다. 주민들은 더 이상 집에서 혼자 잠을 자지 못하고 많은 가족들이 마을 회관으로 옮겨와 돗자리를 깔고 비좁게 잠을 잤다. 기도 소리는 거의 매시간 들려왔다. 마치 온 마을이 보이지 않는 무언가로부터 경계를 서는 것 같았다. 하지만 바로 그 공포 속에서 잘못된 방향의 용기가 싹트기 시작했다. 서인우의 공포에 자존심이 상한 몇몇 마을 청년들이 조악한 무기로 순찰대를 조직했다. 식칼, 죽창, 그리고 횃불. 그들은 스스로 숲으로 들어가 서인우를 찾겠다고 고집했다. 이장박 씨가 막으려 했다. 섣불리 행동하지 말게. 평범한 적이 아니야. 경찰이 이미 조사하고 있으니 그들에게 맡기세. 하지만 재민이라는 이름의 한 청년이 큰 소리로 반박했다. 계속 기다리기만 하면 이 마을은 공포에 잡아먹히고 말 겁니다. 우리 화살리 남자들이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그 외침에 다른 몇몇 주민들도 지지를 외치며 동조했다. 상황은 험악해졌다. 최 반장은 어쩔 수 없이 군중을 진정시키기 위해 나섰다. 여러분의 분노를 이해합니다. 하지만 준비 없이 숲에 들어가는 것은 자살행위나 다름없습니다. 저희가 이미 전략을 세웠으니 믿어주십시오. 하지만 그의 말은 설득력이 부족했다. 주민들의 좌절감은 더욱 깊어졌다. 그날 밤 소동은 정말로 터져버렸다. 청년 순찰대가 횃불을 들고 무모하게 숲으로 들어갔다. 그들의 외침이 서인우의 이름을 부르며 그를 나오라고 도발하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얼마 지나지 않아 숲속에서 비명 소리가 들려왔다. 횃불들이 땅에 떨어졌고 몇몇 청년들이 겁에 질려 마을로 다시 달려왔다. 그들의 얼굴은 핏기 없이 창백했고 일부는 기절해서 쓰러지기까지 했다. 그가 나타났어요. 한 명이 흐느끼며 외쳤다. 눈이 빛나고 있었어요. 우리 바로 앞에 서 있었다고요. 그 말을 들은 주민들은 경악했다. 많은 이들이 울었고 일부는 히스테릭해졌다. 몇몇 사람들은 마을 회관문을 잠그라고 소리쳤다. 상황은 더욱 혼란스러워졌다. 그 혼란 속에서 지훈이 파출소에서 뛰쳐나와 진정시키려 애썼다. 진정하세요. 모두 집으로 돌아가거나 마을 회관에 계십시오. 도발에 넘어가지 마세요. 하지만 이미 공포에 사로잡힌 수백 명의 사람들을 진정시키기는 어려웠다. 한 아주머니가 공포에 질려 외쳤다. 지금 당장 마을 회관문을 잠가요. 그녀의 목소리에 군중은 더욱 소란스러워졌다. 최 반장은 결국 부하들에게 마을 회관 주변을 경비하며 주민들을 진정시키라고 명령했다. 이대로 두면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어. 그가 긴장된 얼굴로 말했다. 그날 밤 화살리는 정말로 공포에 포위된 죽음의 도시 같았다. 지훈은 마을 회관 현관에 앉아 어두운 숲을 바라보았다. 그가 간직하고 있던 목걸이와 스카프는 이제 가슴에 짐처럼 느껴졌다. 서인우가 남긴 모든 증거는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었다. 수아는 아직 살아있는 것일까? 아니면 모든 것이 잔인한 게임일 뿐일까? 박순경이 다가왔다. 그의 얼굴은 지쳐 있었다. 경위님,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가 그를 잡기도 전에 마을이 먼저 망하겠습니다. 지훈이 돌아보았다. 그의 눈빛이 날카로웠다. 그렇게 두지 않을 거야. 그가 감히 주민들 앞에 나타났다는 건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싶다는 뜻이야. 그게 그의 실수지. 우리는 그걸 기회로 만들 수 있어. 다음 날, 마을은 여전히 전날 밤의 사건으로 소란스러웠다. 서인우의 목격담은 빠르게 퍼져나갔다. 사람들은 그가 나무들 사이에 서 있었고 키가 크고 마른 몸에 날카롭게 찌르는 듯한 눈빛을 가졌다고 이야기했다. 어떤 이는 그의 얼굴이 피 한 방울 없는 사람처럼 창백했다고 말했고 어떤 이는 그의 몸이 가볍게 떠다니는 것처럼 움직였다고 맹세했다. 경찰은 그것이 단지 그림자나 환상일 뿐이라고 말하며 진정시키려 했지만 주민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숲의 악마를 보았다고 확신했다. 상황은 한 농부가 자신의 옥수수 밭에서 칼 상징 표시를 발견하면서 더욱 어려워졌다. 나무줄기에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그는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며 다시는 그 밭을 갈지 않겠다고 맹세했다. 서서히 마을의 경제활동이 마비되었다. 시장은 텅 비었고 밭은 버려졌으며 화산리로 들어오는 길은 외지인들의 발길이 끊기기 시작했다. 최 반장은 파출소에서 팀을 모았다. 방 안의 분위기는 어두웠다. 우리는 주민들의 신뢰를 거의 잃었다. 만약 그들이 우리가 무능하다고 확신하면 그들 스스로 행동에 나설 수 있다. 그건 위험하다. 한 팀원이 말했다. 반장님, 만약 그가 정말로 많은 사람들 앞에 나타날 수 있다면 그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경찰이 초자연적인 현상과 싸울 수는 없습니다. 최 반장은 깊은 한숨을 쉬었다. 우리는 여전히 논리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주민들이 본 것은 속임수일 수 있다. 서인우는 분명 대규모 공포를 조성하고 싶어 한다.
그가 주민들 앞에 나타날 수 있다는 건 그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게 우리의 기회다. 지우는 테이블 위에 펼쳐진 숲 지도를 응시했다. 그의 손가락이 스카프를 발견했던 작은 공터 근처 지역을 가리켰다. 그는 여기서 나타났습니다. 청년 순찰대 경로 근처에서요. 저는 그가 의도적으로 그 장소를 선택했다고 확신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길 원했던 겁니다. 우리는 다시 그곳으로 가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더 철저한 계획을 가지고요. 박순경은 떨었다. 경위님, 그게 정말로 악령이 아니라고 확신하십니까? 지우는 그를 깊이 들여다보았다. 그가 무엇이든 현실이든 아니든 그는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어. 그리고 난 물러서지 않을 거야. 다음 날 밤 화산리는 다시 경계태세에 들어갔다. 주민들은 마을 회관에 모여 각자의 집에서 자는 것을 두려워했다. 밖에서는 경찰이 경계를 섰고 그들의 눈은 숲을 향해 있었다. 갑자기 마을 북쪽에서 개 짖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다. 모두가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희미하게 숲 가장자리에서 그 형체가 다시 나타났다. 서인우는 꼿꼿이 서 있었다. 낡은 회색 비옷이 바람에 펄럭였다. 그의 몸은 말라 보였고 얼굴은 후드로 가려져 있었으며 그의 눈은 주민들을 향해 날카롭게 찌르는 듯한 시선을 보냈다. 사람들은 일제히 비명을 질렀다. 그가 왔다. 몇몇 사람들은 히스테릭하게 도망치려 했고 일부는 무릎을 꿇고 기도를 외웠다. 경찰은 즉시 총을 들었지만 최 반장은 제지하는 신호를 보냈다. 당황하지 마. 집중해. 서인우는 앞으로 나아오지 않았다. 그는 단지 숲경계에 서서 마을 회관 쪽을 똑바로 쳐다볼 뿐이었다. 갑자기 그의 웃음소리가 쉬고 길게 울려 퍼져 모든 사람의 소름을 돋게 했다. 그 후 그는 천천히 뒤로 물러나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주민들은 히스테릭해졌다. 우는 사람도 있었고 기절하는 사람도 있었다. 경찰은 진정시키려 애썼지만 공포가 정점에 달했다는 것은 분명했다. 서인우는 이제 더 이상 숲속의 그림자가 아니었다. 그는 온 마을 사람들 앞에 대담하게 자신을 드러낸 것이었다. 지우는 주먹을 꽉 쥐었다. 그의 눈이 번뜩였다. 이건 단순한 공포 조장이 아니야. 이건 공개적인 전쟁이야. 그리고 내가 이 게임을 끝내겠어. 그날 아침 화산리 마을 회관은 여전히 지친 얼굴들로 가득했다. 서인우의 출현 이후 많은 주민들이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몇몇 여성들이 아이들을 위해 죽을 준비하는 동안 남자들은 멍하니 앉아 자신들이 본 것에 대해 이야기했다. 최 반장은 모든 경찰팀을 비공개 회의에 소집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눈에는 피로가 역력했다. 이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주민들은 벼랑 끝에 몰려있다. 우리가 행동하지 않으면 그들은 이성을 잃고 위험한 행동을 할 수 있다. 지우는 심각한 얼굴로 앉아 손가락으로 책상을 가볍게 두드렸다. 우리가 상황을 역전시켜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서인우가 게임을 주도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를 방심하게 만들 차례입니다. 최 반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오늘 밤부터 숲 출입구를 봉쇄한다. 무장경찰을 배치해 여러 경비 초소를 설치할 것이다. 또한 서인우가 자주 나타나는 전략적 지점에 인력을 배치할 것이다. 우리는 반응만 해서는 안 된다. 먼저 공격해야 한다. 박순경은 망설이는 듯 보였다. 반장님, 만약 서인우가 주민들 말처럼 정말로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싸울 수 있겠습니까? 최 반장은 그를 깊이 들여다보았다. 박순경, 네가 두려워하는 거 안다. 하지만 우리는 논리에 의지해야 한다. 서인우가 한 모든 일은 여전히 설명이 가능하다. 그는 우리의 공포를 무기로 사용하고 있다. 우리가 그가 만들어낸 미신을 정말로 믿게 되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 설득력이 있었지만 어젯밤 그들을 똑바로 쳐다보던 서인우의 날카로운 눈빛을 떨쳐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날 경찰은 주민들과 함께 다시 일어서려 애썼다. 그들은 주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마을 몇몇 지점에 공식적인 순찰 초소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존경받는 노승은 광장에서 거의 모든 마을 사람들이 참여하는 합동기도를 주도했다. 침울한 얼굴 뒤에 여전히 공포가 남아 있었지만 분위기는 조금 더 차분해졌다. 한편 지우는 다시 숲을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그는 수아의 스카프를 발견했던 곳으로 돌아갔다. 그는 땅, 나뭇가지, 덤불을 살폈다. 그러다 그의 눈이 작은 불씨 자국에 멈췄다. 마치 누군가 그곳에서 야영을 한 것 같았다. 그는 웅크리고 앉아 이미 굳어진 흙을 만졌다. 그가 여기서 멈췄었군. 그가 중얼거렸다. 갑자기 그는 제사에서 타다 남은 종이 한 장을 발견했다. 조심스럽게 그것을 집어들었다. 일부가 타버렸지만 아직 읽을 수 있는 손글씨가 보였다. 이 숲은 단순한 은신처가 아니다. 그는 기다리고 있다. 지후는 침을 삼키며 그 종이를 구겼다. 무슨 뜻이지? 그는 누구지? 그 질문이 그의 생각에 부담을 더했지만 동시에 서인우가 혼자 움직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단서를 주었다. 밤이 되자 화산리는 삼엄한 경계태세에 들어갔다. 횃불과 가스등이 켜진 순찰 초소가 몇몇 지점에 늘어섰고 무장경찰이 흩어져 경계했다.
주민들은 눈에 여전히 공포가 남아 있었지만 조금 더 안전하다고 느꼈다. 하지만 자정 무렵 동쪽 밭에서 큰 비명이 들려왔다. 한 젊은 경비원이 공황 상태로 마을 회관으로 달려왔다. 불이야. 밭에 불이 났어요. 사람들은 즉시 밖으로 나왔다. 멀리서 붉은 빛이 타오르는 것이 보였다. 수확물을 보관하던 몇몇 창고가 불타고 있었다. 주민들은 양동이를 들고 불을 끄려 달려갔지만 밤바람의 불길은 더욱 거세졌다. 그 혼란 속에서 쉬어 빠진 웃음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다. 모두가 숲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불길의 가장자리에서 서인우의 형체가 꼿꼿이 서 있었다. 그의 비옷이 붉은 빛에 반짝였다. 그는 손을 들어 공황 상태로 달려가는 주민들을 가리켰다. 보아라! 너희 마을은 제가 될 것이다. 그의 목소리가 밤을 가르며 울려 퍼졌다. 주민들은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다. 일부는 도망치려 했고 일부는 무릎을 꿇었다. 경찰은 공중에 경고 사격을 하려 했지만 서인우는 동요하지 않았다. 그는 단지 길게 웃고는 연기와 불길 뒤로 사라졌다. 불은 새벽녘에야 진화되었지만 이미 큰 피해가 발생했다. 수확물이 가득 찬 몇몇 창고가 잿더미가 되었다. 주민들은 울었고 일부는 욕설을 퍼부었으며 일부는 그저 절망에 빠져 침묵했다. 최 반장은 그 광경을 굳은 턱으로 바라보았다. 그는 단지 겁을 주려는 게 아니야. 이 마을을 파괴하고 싶어 하는군. 지우는 그의 옆에 서서 파란 스카프를 굳게 쥐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의도적으로 흔적을 남기고 있어. 내가 이 모든 것을 보길 원해. 이건 더 이상 단순한 게임이 아니야. 이건 직접적인 메시지야. 마음속 깊은 곳에서 지우는 이 모든 공포의 열쇠가 수아에게 있다는 것을 더욱 확신하게 되었다. 스카프, 목걸이, 그리고 타다 남은 종이는 단지 퍼즐 조각일 뿐이었다. 그는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어떤 방법으로든 화산리가 완전히 파괴되기 전에 수아를 찾아야 한다. 한편 숲속 깊은 곳에서 희미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마치 한 명 이상인 것처럼. 서인우는 혼자가 아닐지도 모르고 게임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그날 밤 화재 이후 화산리의 분위기는 더욱 암울해졌다. 검은 연기가 여전히 공중에 떠다니며 코를 찌르는 탄 냄새를 남겼다. 다음 날 아침 주민들은 불타버린 창고잔의 주위에 모여 자신들의 수확물이 사라진 것을 슬퍼했다. 한 늙은 농부가 힘없이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쥐었다. 다 끝났어. 이제 우리는 올겨울에 뭘 먹고 살지? 박 이장이 그들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그의 목소리조차 절망적으로 들렸다. 우리는 아직 버틸 수 있습니다. 서로 도울 겁니다. 하지만 그 역시 마을의 식량 비축량이 이제 매우 적다는 것을 알았기에 그의 말은 허공에 맴돌았다. 한편 파출소에서는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다. 최 반장은 침울한 얼굴로 앉아 있었고 그의 부하들 중 일부는 인내심을 잃기 시작했다. 반장님, 이건 미친 짓입니다. 한 젊은 경찰관이 큰 소리로 말했다. 우리는 평범한 범죄자를 상대하는 게 아닙니다. 그는 마음대로 나타났다 사라질 수 있습니다. 주민들은 그를 악마라고 믿고 있고 솔직히 저도 그렇게 믿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후퇴해서 외부의 지원을 요청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맞장구를 쳤다. 이대로 여기에 있다가는 우리가 죽을 겁니다. 이 마을은 이미 망했습니다. 우리가 버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방안은 소란스러워졌다. 최 반장은 모든 사람이 조용해질 때까지 책상을 세게 내리쳤다. 그만! 너희들이 두려워하는 거 안다. 나도 두렵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후퇴하면 누가 주민들을 보호하겠나? 서인우가 화산리 전체를 장악할 것이다. 우리의 셔츠를 기억해라. 우리는 경찰이다. 우리가 아니면 누가 하겠나? 방안은 다시 침묵에 휩싸였지만 부대의 사기가 꺾였다는 것은 분명했다. 지훈이 일어나 번뜩이는 눈으로 동료들을 바라보았다. 후퇴하고 싶다면 가시오. 막지 않겠소. 하지만 나는 가지 않을 거요. 나는 저 자가 잡힐 때까지 아니면 내가 죽을 때까지 버틸 거요. 그 말에 모두가 침묵했다. 네, 심지어 최 반장도 그를 돌아보며 오랫동안 응시했다. 그가 조용히 말했다. 지훈아, 이게 단순한 임무가 아니라는 걸 알지? 넌 개인적으로 연루되어 있어. 지훈은 주먹을 쥐었다. 상관없습니다. 그가 저 밖에 있는 한 수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기 전까지는 멈추지 않을 겁니다. 최 반장은 긴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지훈의 열정이 양날의 검이라는 것을 알았다. 힘을 줄 수도 있지만 그를 벼랑으로 몰고 갈 수도 있었다. 그날 밤 마을의 경계는 강화되었지만 공포는 여전히 감돌았다. 아이들은 울고 여자들은 끊임없이 기도했으며 남자들은 증오에 찬 눈으로 숲을 응시했다. 자정 무렵 서쪽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다. 몇몇 주민들이 사람이야, 고구마 밭에 사람이 있어요 라고 외치며 마을 회관으로 달려왔다. 경찰은 즉시 움직였다. 지우는 2명의 대원과 함께 그 방향으로 달려갔다.
달빛 아래 그들은 고구마 나무 사이로 빠르게 움직이는 몇몇 그림자를 보았다. 지훈이 총을 들었다. 멈춰! 그가 외쳤다. 하지만 그림자는 숲 쪽으로 달려갔다. 경찰은 뒤쫓았지만 사라지기 전에 명확하게 보인 것은 단 하나의 형체뿐이었다. 회색 비옷을 입은 마른 몸, 서인우. 하지만 지훈을 놀라게 한 것은 분명히 들려온 다른 발소리들이었다. 한 명 이상이었다. 그는 잠시 멈춰 귀를 기울였다. 그리고 그 소리들 사이에서 그의 피를 얼어붙게 만드는 무언가를 들었다. 도움을 청하는 듯한 희미한 여자의 목소리. 수아. 지훈이 속삭였다. 그의 눈이 커졌다. 그는 덤불을 뚫고 더욱 빠르게 달렸다. 하지만 숲속 작은 개울가에 도착했을 때 모든 소리는 사라졌다. 오직 물 흐르는 소리와 밤새 소리뿐이었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서서 흔적을 찾으려 했었다. 그때 그의 눈이 개울가 나무 뿌리에 걸려있는 무언가를 포착했다. 끝에 작은 꽃자수가 놓인 흰 천 조각이었다. 지훈은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잡았다. 그는 그 천을 알아보았다. 그것은 수아의 것이었다. 그가 작은 선물로 주었던 손수건이었다. 눈물이 거의 떨어질 뻔했다. 그녀는 아직 살아있어. 여기 있어. 그는 그 천을 가지고 마을로 돌아왔다. 최 반장은 그것을 보고 눈살을 찌푸렸다. 그게 뭐지? 지훈이 손수건을 보여주었다. 이건 수아의 것입니다. 저는 그녀가 아직 살아있다고 확신합니다, 반장님. 서인우는 혼자가 아닙니다. 그를 붙잡고 있는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최 반장은 오랫동안 침묵했다. 그의 얼굴에는 의심과 동시에 걱정이 서려 있었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상황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복잡하다. 서인우는 단지 도구일 뿐이고 이 모든 것 뒤에는 다른 배우가 있을 수 있다. 그 말에 지훈의 소름이 돋았다. 만약 정말 다른 세력이 있다면 누가 서인우와 공모할 만큼 대담하고 잔인하단 말인가? 그리고 그들의 목적은 무엇인가? 밤은 깊어갔다. 마을 회관에서 주민들은 마침내 지쳐 잠이 들었다. 하지만 숲속에서는 희미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두 개의 그림자가 나란히 서서 멀리서 마을을 관찰하고 있었다. 하나는 분명 비옷을 입은 서인우였다. 다른 하나는 더 작은 형체로 머리에 천을 두르고 있었다. 그가 의심하기 시작했어. 그 목소리는 낮았지만 차갑게 들렸다. 서인우는 짧게 웃었다. 내버려둬. 그가 더 많이 찾을수록 함정에 더 깊이 빠져들 테니 그 형체는 그저 침묵했다. 그의 눈이 어둠 속에서 번뜩였다. 비밀은 더욱 깊어졌고 지훈은 방금 그 표면에 닿았을 뿐이었다. 수아의 손수건을 발견한 후 며칠 동안 지훈은 더욱 불안해졌다. 그는 거의 잠을 자지 못했고 눈은 충혈되었으며 얼굴은 창백했다. 매일 밤 그는 마을 회관 현관에 앉아 어둠 속에서 수아의 모습이 나타나기를 바라는 듯 숲을 응시했다. 하지만 긴장은 오히려 경찰 내부에서 더욱 고조되었다. 그들이 임시로 사용하는 파출소에서 몇몇 대원들이 소란을 피우기 시작했다. 반장님, 이건 너무 미친 짓입니다. 한 젊은 경찰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서인우는 평범한 방법으로는 쫓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통제력을 잃었습니다. 마을은 불탔고 주민들은 공포에 떨고 있으며 우리는 그저 성과 없이 경계만 서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버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이 거친 어조로 맞장구를 쳤다.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가 먼저 죽을 겁니다. 차라리 대피를 요청하고 도시에서 더 큰 부대에 맡기는 게 낫습니다. 최 반장은 굳은 턱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너희는 도시에서 지원이 금방 올 거라고 생각하나? 아니, 우리는 버텨야 한다. 우리는 책임에서 도망쳐서는 안 된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 톤조차 평소보다 약하게 들렸다. 그 역시 부하들의 사기가 꺾였다는 것을 알았다. 조용히 있던 지훈이 마침내 일어섰다. 가고 싶으면 가시오. 하지만 내가 함께할 거라고는 기대하지 마시오. 나는 저 자가 잡힐 때까지 버틸 거요. 다른 경찰관이 냉소적으로 받아쳤다. 당신은 수아에게 집착하기 때문에 버티는 것뿐이야. 이건 더 이상 임무에 관한 문제가 아니야. 지훈. 이건 당신의 개인적인 복수심 문제라고. 방은 갑자기 조용해졌다. 모든 시선이 지훈에게 쏠렸다. 그의 얼굴이 붉어지고 손은 주먹을 쥐었지만 그는 자신을 억눌렀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구하는 것이 개인적인 복수라고 불린다면 그래, 나는 정말로 집착하고 있는 거요. 하지만 잊지 마시오. 서인우가 활보하는 동안 위협받는 것은 수아뿐만이 아니오. 여러분 모두, 마을 주민들, 심지어 여러분의 가족까지 모두 위험에 처해 있소. 그 말은 방을 다시 침묵하게 만들었다. 최 반장은 마침내 지훈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우리 모두 집중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싸우기도 전에 질 것이다. 경찰이 분열되는 동안 마을 주민들 역시 신뢰를 잃기 시작했다. 그날 밤 한 무리의 주민들이 마을 회관에 와서 답을 요구했다.
한 중년 남성이 큰 소리로 말했다. 우리는 수확물을 잃었고 아이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으며 당신들은 아직 한 명도 잡지 못했습니다. 당신들이 여기서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군중은 동의하며 소리쳤다. 어떤 이는 차라리 경찰을 쫓아내고 우리 방식대로 서인우를 상대하겠다고 외쳤다. 분위기는 험악해졌다. 경찰은 진정시키려 했지만 주민들은 더욱 거세졌다. 일부는 심지어 식칼과 죽창을 들어 마치 반란을 일으킬 준비가 된 것처럼 보였다. 최 반장은 앞으로 나섰다. 그의 얼굴은 긴장되어 있었다. 우리는 도망치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여러분을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스스로 행동한다면 그것이 바로 서인우가 원하는 것입니다. 그는 여러분이 혼란에 빠지고 서로를 의심하게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에게 승리를 안겨주지 마십시오. 하지만 그의 말은 분노를 즉시 가라앉히지 못했다. 주민들은 여전히 소리쳤고 일부는 전쟁을 원했고 일부는 마을을 떠나 피난 가고 싶어 했다. 그 소란 속에서 지훈이 갑자기 그가 간직하고 있던 흰 손수건을 들어 올렸다. 그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의자 위에 섰다. 들어주십시오. 이것은 수아의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을 숲에서 발견했습니다. 그녀가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서인우는 단지 마을을 파괴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우리에게서 누군가를 숨기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 물러선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입니다. 군중은 잠시 조용해졌다. 몇몇 사람들이 서로를 쳐다보았다. 서인우의 손에 아직 살아있는 사람이 있다는 소식에 그들은 망설였다. 한 아주머니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아직 희망이 있다는 거군요. 지훈은 힘주어 고개를 끄덕였다. 네. 우리가 단결하는 한 우리는 그와 싸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열되면 서인우는 무기 하나 들지 않고도 이길 겁니다. 서서히 분위기는 진정되었다. 비록 그들의 얼굴에는 여전히 공포가 역력했지만 다음 날 밤 경찰과 주민들은 협력하려 애썼다. 그들은 나무줄기와 빈 드럼통을 이용해 숲 입구에 간단한 바리케이드를 세웠다. 순찰은 교대로 이루어졌고 합동기도가 다시 열렸다. 하지만 그 노력 뒤에서 서인우는 이미 다음 수를 준비하고 있었다. 자정이 가까워질 무렵 숲 쪽에서 희미한 국악 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는 기이했고 느리지만 분명했다. 마치 멀리서 연주되는 것 같았다. 주민들은 잠에서 깨어 창백한 얼굴로 서로를 쳐다보았다. 무슨 소리지? 이 밤중에 누가 국악을 연주하는 거야? 지훈과 몇몇 경찰관이 즉시 소리가 나는 쪽으로 움직였다. 그들은 덤불을 헤쳤다. 소리는 점점 더 커졌고 마침내 그들은 숲속 작은 공터에 도착했다. 그곳에는 아무도 연주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오래된 국악기들이 깔끔하게 놓여 있었다. 밤바람에 금속판이 흔들리며 소름 끼치는 이상한 소리를 만들어냈다. 갑자기 쉬어빠진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서인우가 나무들 뒤에서 나타났다. 그의 눈이 어둠 속에서 번뜩였다. 정말로 여기까지 올 용기가 있다니. 좋아, 기다리고 있었다. 경찰이 총을 들었다. 움직이지 마, 한 명이 외쳤다. 하지만 서인우는 그저 웃었다. 너희들이 총으로 나를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나? 너희들은 내 함정에 들어온 거다. 갑자기 마을 쪽에서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불길이 하늘로 치솟아 밤의 어둠을 밝혔다. 주민들은 공황 상태로 달려갔고 그들의 비명이 울려 퍼졌다. 일행과 함께 있던 최 반장이 즉시 깨달았다. 이건 양동작전이야. 그가 우리를 마을에서 멀리 떨어뜨리고 싶어해. 지훈은 가능한 한 빨리 마을 쪽으로 달려갔다. 그의 가슴은 답답했고 생각은 혼란스러웠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는 한 가지를 확실히 알았다. 수아가 이 모든 것의 배후에 있다. 그리고 그가 가까워질수록 그는 서인우가 그를 단순한 공포 이상의 더 큰 무언가로 이끌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의 뒤에서 서인우의 웃음소리가 길고 날카롭게 다시 들려왔다. 거대한 함정이 이제 막 시작되었다. 그날 밤은 화산리 역사상 가장 끔찍한 밤 중 하나가 되었다. 마을 가장자리에 몇몇 집을 불태운 화재에 주민들은 공황 상태로 뛰어다녔다. 도움을 청하는 외침이 아이들의 울음소리와 뒤섞였다. 지훈과 최 반장과 함께 숲에 있던 경찰들은 즉시 방향을 돌려 주민들의 화재 진압을 도우려 애썼다. 하지만 그들이 도착했을 때 상황은 이미 혼란스러웠다. 두 채의 집이 거의 불에 타버렸고 몇몇 주민들이 안에 갇혀 있었다. 지훈은 박순경과 함께 한 집으로 뛰어들었다. 그들의 몸은 짙은 연기에 휩싸였다. 힘겹게 그들은 어린아이 한 명을 구출하는 데 성공했지만 지훈의 팔은 가벼운 화상을 입었다. 밖에서 주민들은 자신들의 집이 파괴되는 것을 지켜보며 울었다. 한 중년 남성이 히스테릭하게 외쳤다. 서인우, 저건 서인우 짓이야. 그는 우리를 다 죽이려고 해. 최 반장은 부하들을 동원해 도왔지만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분명했다.
불은 새벽녘에야 진화되었고 타버린 잔해와 더욱 상처 입은 주민들의 마음만을 남겼다. 마을 회관은 슬픔으로 가득 찼다. 한 아주머니는 불타는 집에 갇힌 남편을 잃었다. 그녀의 울음이 터져 나와 듣는 모든 사람을 함께 흐느끼게 만들었다. 화산리는 이제 정말로 절망의 끝에 서 있었다. 최 반장은 주민들 앞에 서서 힘을 주려 애썼다. 우리는 계속 싸울 것입니다. 공포가 우리를 지배하게 두지 마십시오. 하지만 그의 쉰 목소리는 약하게 들렸고 심지어 그의 눈조차 공허해 보였다. 마치 그 자신도 거의 희망을 잃은 것 같았다. 지우는 구석에 앉아 이제 더러워진 흰 손수건을 바라보았다. 그는 죄책감을 느꼈다. 이 모든 게 내 탓이야. 그가 희미하게 중얼거렸다. 내가 더 빨랐더라면 그들이 희생되지 않았을 텐데. 박순경이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경위님, 자책하지 마십시오. 서인우는 잔인합니다. 그는 사람들의 목숨을 가지고 놀고 있습니다. 지훈이 얼굴을 들었다. 그의 눈이 번뜩였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수아를 찾아야 해. 그녀가 이 모든 것을 멈출 열쇠야. 그날 주민들이 조금 진정된 후 지훈은 혼자 다시 숲으로 돌아갔다. 그는 자신의 직감을 따라 거의 다니지 않는 좁은 길을 따라갔다. 그의 발걸음은 빽빽한 대나무 숲 뒤에 숨겨진 낡은 오두막을 발견했을 때 멈췄다. 오두막 문은 녹슨 쇠사슬로 단단히 잠겨 있었다. 지훈이 다가가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희미하게 누군가 신호를 보내려는 듯한 조용한 노크 소리가 들려왔다. 그의 심장이 거세게 뛰었다. 그가 속삭였다. 하지만 그가 문을 열기도 전에 등 뒤에서 쉬어빠진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지훈이 재빨리 돌아보았다. 서인우가 나무들 사이에 서 있었다. 그의 눈이 조롱으로 가득 차 번뜩였다. 넌 항상 늦는군, 지훈. 그가 낮지만 찌르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넌 그녀를 찾고 있지만 넌 단지 그림자만 찾을 뿐이야. 지훈이 총을 겨누었다. 수아는 어디 있지? 나에게 말해. 서인우는 짧게 웃었다. 정말로 알고 싶다면 이 게임을 끝까지 따라와. 그러면 누가 정말로 열쇠를 쥐고 있는지 알게 될 테니. 지훈이 움직이기도 전에 서인우는 어둠 속으로 뒷걸음질쳐 사라졌다. 오두막도 갑자기 조용해졌다. 안에서 들려오던 노크 소리는 더 이상 없었다. 마치 그곳에 아무도 없었던 것처럼 격앙된 마음으로 지훈은 마을로 돌아왔다. 그는 최 반장에게 자신이 발견한 것을 보여주었다. 숲에서 잠긴 오두막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수아가 그곳에 있다고 확신합니다. 최 반장은 눈살을 찌푸렸다. 아니면 그저 또 다른 함정일 수도 있어. 서인우는 항상 널 어떻게 유인할지 알고 있어. 지훈은 지휘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게 함정이라면 저는 그 안으로 들어갈 겁니다. 상관없습니다. 제가 물러설 때마다 더 많은 사람들이 희생됩니다. 최 반장은 고개를 숙이고 오랫동안 침묵했다. 그는 더 이상 지훈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다음 날 밤 화산리는 다시 버텨내려 애썼다. 주민들은 마을 회관에서 서로 기대어 잠을 잤다. 경찰은 사기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경계를 섰다. 한밤중에 밭 쪽에서 요란한 징소리가 들려왔다. 경찰은 그곳으로 달려갔지만 수십 개의 옥수수 줄기가 뽑혀 거대한 칼 상징을 이루고 있는 것을 발견했을 뿐이었다. 그것을 본 주민들은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다. 저건 죽음의 표시야. 한 할머니가 울면서 외쳤다. 모두가 그 상징에 정신이 팔려 있을 때 지훈은 밭 근처 땅에서 다시 무언가를 발견했다. 먼지로 가득한 작은 분홍색 리본 한 가닥이었다. 그는 떨리는 마음으로 그것을 집었다. 그는 그 리본을 알아보았다. 수아는 종종 그런 리본으로 머리를 묶곤 했다. 지훈은 리본을 굳게 쥐었다. 그녀는 정말로 아직 살아있어. 이 근처에 있어. 하지만 마음속으로 그는 한 가지를 또한 알았다. 그가 더 많은 단서를 찾을수록 서인우가 그를 특정 방향으로 이끌고 있다는 것이 더 명확해졌다. 그것이 수아에게로 향하는 길이든 아니면 치명적인 함정으로 향하는 길이든 멀리 어두운 숲 너머에서 서인우가 두건을 쓴 의문의 형체와 함께 서 있었다. 둘은 서서히 파괴되어가는 마을을 바라보았다. 그가 진실에 거의 다가왔어. 그 형체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서인우는 비웃는 듯한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그가 그것을 발견하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날 거야. 그뿐만 아니라 이 마을 전체에게도. 화산리의 하루하루는 점점 더 길고 무겁게 느껴졌다. 평소 부지런히 밭에 나가던 주민들은 이제 마을 회관에 더 많이 머물렀다. 아이들은 웃음을 잃었고 부모들은 희망을 잃었다. 그 암울한 분위기는 퍼져나가는 헛소문들로 더욱 악화되었다. 어떤 이는 서인우가 동물로 변신할 수 있다고 말했고 어떤 이는 마을이 저주에 걸렸다고 믿었다.
경찰은 질서를 유지하려 애썼지만 그들 자신도 거의 절망에 빠졌다. 그들 중 몇몇은 이미 화산리에서 전출을 요청했다. 한편 최 반장은 부하들의 사기를 유지하는 것과 당국에 대한 불신이 커져가는 주민들의 압박에 직면하는 것 사이에서 고군분투했다. 어느 날 오후 한 무리의 주민들이 임시 파출소를 찾아왔다. 굳은 얼굴의 한 남자가 앞으로 나섰다. 이제 됐습니다. 우리는 논밭과 집, 심지어 가족까지 잃었습니다. 경찰이 서인우를 막지 못한다면 우리가 우리 방식대로 할 겁니다. 최 반장은 제지하려 애썼다. 섣불리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서인우가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화나게 하고 계획 없이 행동하게 만드는 것 말입니다. 하지만 군중은 듣지 않았다. 그들은 식칼, 죽창, 심지어 전통 활까지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그날 밤 숲으로 들어가려 했다.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는 것을 보고 지훈이 앞으로 나섰다. 들어주십시오. 계획 없이 숲에 들어가면 여러분은 그저 희생양이 될 뿐입니다. 서인우는 그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는 단순한 미치광이가 아닙니다. 그의 뒤에는 누군가가 있습니다. 제가 그 흔적을 봤습니다. 군중은 잠시 침묵했다. 지훈은 밭에서 발견한 분홍색 리본을 꺼냈다. 이것은 실종된 여성 수아의 것입니다. 저는 그녀가 아직 살아있고 숲속에 숨겨져 있다고 확신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정말로 싸우고 싶다면 저를 따르십시오. 우리는 감정이 아니라 냉철한 머리로 공격해야 합니다. 주민들은 동요하기 시작했다. 한 아주머니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만약 정말로 구할 수 있는 사람이 아직 있다면 어쩌면 우리는 그를 믿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마침내 군중은 서서히 흩어졌다. 비록 그들의 분노가 완전히 가라앉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했지만 그날 밤 지훈은 최 반장과 함께 마을 회관 현관에 앉아 있었다. 그들 앞에는 작은 모닥불이 타오르고 있었다. 최 반장은 오랫동안 불꽃을 바라보다가 말했다. 나는 여러 곳에서 근무했지만 이렇게 완전히 패배한 기분은 처음이다. 서인우는 마치 항상 우리보다 한 발 앞서 있는 것 같아. 지훈은 어두운 숲을 응시했다. 그는 혼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조종하는 다른 사람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저는 그의 목소리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차갑고 계산적인 남자. 서인우는 단지 도구일 뿐입니다. 최 반장은 눈살을 찌푸렸다. 만약 정말 배우가 있다면 누가 이 모든 짓을 할 만큼 미쳤단 말인가. 지훈은 대답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 가능성을 꿰맞추기 시작했다. 화산리는 부유한 마을이 아니었다. 누군가가 이토록 큰 공포를 저지를 이유는 없었다. 해결되지 않은 오래된 원한이 있는 게 아니라면 다음 날 지훈은 그가 거리에 발견했던 낡은 오두막으로 다시 돌아갔다. 이번에는 경비를 위해 2명의 경찰관을 데려갔다. 오두막은 여전히 잠겨 있었지만 벽에는 새로운 표시가 있었다. 신선한 피로 새겨진 칼 상징이었다. 한 경찰관이 몸서리쳤다. 반장님, 이건 분명한 신호입니다. 누구를 위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지훈이 다가갔다. 그의 손가락이 그 조각을 만졌다. 가슴이 답답해졌다. 그는 우리가 여기 다시 온 걸 알고 있어. 메시지를 남기고 싶었던 거야. 그들이 떠나려 할 때 지훈은 오두막 옆집 더미 아래에 숨겨진 무언가를 발견했다. 작고 낡았으며 반쯤 타버린 책이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펼쳤다. 아직 온전한 페이지에 손글씨가 있었다. 만약 그가 이 비밀을 알게 되면 모든 것이 끝날 것이다. 그가 밖으로 나오게 두지 마라. 지훈은 그 책을 꽉 쥐었다. 비밀? 무슨 비밀? 다음 날 밤 숲에서 다시 국악 소리가 들려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소리가 더 선명하고 규칙적이었다. 마치 사람의 손으로 연주되는 것 같았다. 그 소리를 들은 주민들은 더욱 공포에 떨었다. 또 죽음의 신호야. 한 노파가 외쳤다. 경찰과 주민들은 경계를 섰지만 지훈은 그 소리가 단순한 공포 조장이 아니라고 느꼈다. 그는 그 근원을 따라가기로 결심했다. 박순경과 함께 그는 국악 소리가 나는 쪽으로 좁은 길을 따라갔다. 작은 공터에서 그들은 소름 끼치는 광경을 목격했다. 몇몇 사람들이 원을 그리며 서 있었다. 그들의 얼굴은 검은 천으로 가려져 있었다. 원의 중앙에는 서인우가 앉아 작은 징을 느린 리듬으로 치고 있었다. 지훈은 숨을 참았다. 정말로 혼자가 아니었어. 두건을 쓴 인물 중 하나가 그들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러자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마침내 여기까지 왔군, 지훈. 마지막 무대에 온 것을 환영한다. 지훈은 깜짝 놀랐다. 그 목소리는 그가 숲에서 희미하게 들었던 것과 같았다. 두건을 쓴 남자가 분명히 모든 것의 배후였다. 하지만 그가 한 걸음 내딛기도 전에 징이 세게 울렸고 즉시 마을 쪽에서 주민들의 비명 소리가 들려왔다. 다시 불길이 치솟았다. 지훈은 공황 상태로 돌아보았다. 박순경이 외쳤다. 그들이 다시 마을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서인우가 일어나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지훈을 바라보았다. 마을을 구하겠나 아니면 수아를 찾겠나? 선택은 내 손에 달렸다. 지훈은 침묵했다.
가슴이 답답했다. 그는 어떤 선택을 하든 희생될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